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 1920년대부터 우리가 전문직 분학이란 그 목차를 가지고 다뤄본 적이 있지요.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사회복지 실천이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으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개별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적 접근을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은 1869년 런던에 시작되었던 자선 조직협회에서 이게 잡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개별 사회사업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그다음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 클라이언트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주로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1대1 관계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사회사업가나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개별 사회사업의 이론적 기초는 우리가 크게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정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1917년 리치몬드 여사의 사회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별 사회사업의 이론적 체계는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시작되었고, 1920년대에는 정신분석 이론을 기초로 하는 진단주의, 1930년대에는 랭크의 의지심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주의, 1950년대에는 양파를 통합하려는 펄먼의 문제해결 모형 등의 절충파 등의 순으로 이렇게 전개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 그러면 거기 리치몬드 여사,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한 것처럼 개별 사회사업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그 개인, 즉 클라이언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즉 클라이언트의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리치몬드 여사였고, 그 당시에는 1917년이기 때문에 대상을 클라이언트로 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접근이고, 그리고 당연히 워커 중심의 시대에서 치료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바우어는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대인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 별로 이 문장이 이쁘지 못하면 어떤 인간관계 조정 기술을 개별 사회사업이라 했다는 것도 바우어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펄먼은,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군요. 개별 사회사업 리치몬드,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 간의 조정을 통하여 다 뺐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그냥 줄여서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을 통한 개인의 인격 발달 도모 과정이라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앞에 봤으니까 1917년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점을 낸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우어는 개별 사회사업을 이끌어가면서 바우어는 인간관계에 관한 기술과, 그냥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또 같은 말, 대인관계의 지식 활용을 개별 사회사업이란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우어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펄먼은 가령 4P로 설명을 했어요. 4P. 그냥 여기 목차랑 그냥 4P만 적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사회사업의 구성 요소, 개별 사회사업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펄먼의
펄먼의 4P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펄먼이 제시한 4P란 어떠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사람이, 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퍼슨,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죠.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자꾸 영어식으로 해서 장소라고 하는데, 이 장소는 전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할 겁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 이렇게 하는 사실은 원조 과정이죠. 헬핑 프로세스. 단지 억지로 4P를 맞추기 위해서 헬핑이란 말을 축소하고 프로세스를 하는데, 어쨌든 한 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의 개념은 헬핑 프로세스, 원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펄먼은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4P의 개념을 가지고 썼고,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사회복지, 개별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진,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플레이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헬핑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4P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해 보시고, 다음에 개별 사회사업의 일반적 성격을 보세요. 개별 사회사업의 일반적 성격, 눈으로 보지 마시고 개별 사회사업의 일반적 성격, 특성이라고, 개별 사회사업의 특성.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별 사회사업의 대상은 혼자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 그야말로 개인 및 대상은 개인 및 가족을 한다. 이 말을 달리한다면 개별 사회사업의 접근 방법은 마이크로적 접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적 접근이다. 다음에 이 개별 사회사업은 바우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실천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개별 사회사업이든 집단 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든 간에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에 의한 활동, 실천 활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접근을 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개별 사회사업의 또 특징이고, 또 네 번째 보시면 의식적이고 인격 발달을 위한 리치몬드, 의식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이다. 의식적 계속적 노력이지 일련의 행사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러면 거기 오면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 오면 프로세스다. 하나의 프로세스, 일련의 계속적이고 의식적이고 계속적 노력이면서 하나의 과정이다,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개별 사회사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중요하지. 예방보다는 사회사업은 사후적, 이미 문제가 발생해버린 경우에, 이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에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이 있다. 예방보다 치료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보다는 치료를 강조한다는 특징, 여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적 보면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차원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이나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접근으로 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그만 써야 되겠군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그 밑에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주체성도 강조한다. 또 기관의 기능을 중시한다. 특히 펄먼 여사를 나왔던 플레이스, 자꾸 장소라고 문제가 출제됩니다만 기관의 기능도 중시한다. 나머지 두 개를 여러분들 꼭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손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개별 사회 사업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네요. 개별 사회 사업의 기본 원리. 자, 개별 사회 사업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다뤄본 것 같습니다만은 비에스텍이 제시한 관계치론칙 또는 개별 사회 사업의 7대 원리, 개별화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통제 등 정서 관여의 원리,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또 그런가 하면 자기 결정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 이렇게 7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적어봤으니까 하나하나 제목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줄을 쳐보시죠. 개별 사회 사업의 케이스워크의 여기 기본 원리. 또 그러면 비에스텍의 관계치론칙. 비에스텍의 관계치론칙이 있습니다. 개별 사회 사업의 기본 원리 또는 비에스텍의 관계치론칙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 아까 적어봤지만 개별화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통제 등 정서 관여의 원리,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 비밀 보 이렇게 7개의 원리를 개별 사회 사업의 기본 원리, 또 그러면 관계의 7원칙 또는 비에스텍의 7대 원칙 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먼저 개별화의 원리를 보세요. 개별화의 원리. 모든 클라이언트는 개별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죠? 각 클라이언트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칙과 방법을 구별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이해의 기초 논리이다. 자, 여러분 줄 쳐놓고 보면은 4번과 5번, 1번, 4번, 5번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자질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그에 알맞은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한다. 인권의 기초를 두고 클라이언트마다의 개별적 차이를 지닌 클라이언트마다 특수성 개별적 차이를 지닌 인간으로 대우한다. 이런 단어 1, 4, 5번을 가지고 개별화의 원리, 상이한 원리나 기법을 사용해 둔다는 거, 거기다가 1, 4, 5번을 가지고 문장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의도적인 감정 표현 원리.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마음 놓고 가슴속에 뭉쳐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원리가 바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어요. 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특히 클라이언트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의 기본 전제가 되겠어요. 클라이언트는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한 번쯤은 풀어놓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가슴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 표현을 한번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번 워커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유목적적인 감정, 참 말을 좀, 다양한
뭔가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워커는 3번에 클라이언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충고를 하거나 해결하려 들지는 않아야 한다. 여기는 뭐야? 여기는 핵심 단어가 상이한, 서로 다른 상이한 원리나 기법을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는 과연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유도해야 된다.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함부로 클라이언트 상황 이해전은 충고하거나 해결하지 말고 지나친 비난을 하거나 낙담을 갖게도 안 되고, 이런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가슴에 담고 있는 감정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도록 감정 표현을 유도해야 된다는 원리가 바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2번에 의도적 감정 표현 원리는 1번과 3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3번.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은 4번, 5번, 6번은 방법론으로 클라이언트가 표출한 감정에 대한 비난이나 낙담을 갖게 되는 안 되고, 치료상 유효한 것은 격려, 장려해야 되고, 너무 빠른 초기 해석이나 비현실적 보장이나 너무나 지나친 해석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죠? 지나친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방법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제된 정서관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절제된 자세로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감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 표현한 클라이언트의 표현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의 자세,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결코 동정이 아닌, 동정과 공감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동정, 여기 보면 심패시, 공감, 이패시 그러는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는 사람과 동정받는 사람 사이에 수직적 교류가 있음으로써 동정받는 사람은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경로의 심리적 교류는 하지만 그 모습이 수평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한 심리적 교류라고 해서는 공감이어야 하지 동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한 워커의 의식적이고 적절한 정서상 반응을 통제된 또는 절제된 정서관여의 원리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고 동정이 아니라 공감해야 한다. 그래서 민감성과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과 2번으로 보시되, 거기 4번에 보시면 워커가 클라이언트 욕구에 반응할 때 자기 지식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선택적인 방법으로 감정적 수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된다. 딱딱하지만 어떤 1번, 2번 의식을 배경 지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의 원리입니다. 수용.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조건 비도덕을 도덕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불법을 합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언행,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더 리얼로서만 받아주는 것을 바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수용.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장단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 반대의 것. 부정적인 감정, 또 건설 비건설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그를, 말하자면 더 리얼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이나 적의의 감정을 내포해서는 안 되고 안도감이나 방어 기제가 완화되도록 해야 된다. 수용은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이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태도나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따 받아들이는 있는 더 리얼로 들어주고 보아줄 뿐이지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용의 대상은 더 굿이 아니라 더 리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3번, 4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으로 접근하시면 수용의 개념을 알 수가 있고, 또 로저스가 제시한 것처럼 타인에 대한 그 감정이나 사명감 수용에도 수용이 있죠. 바람직한 원조관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원조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수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문제나 욕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유무죄나 책임 정도의 심판은 배제되어야 한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면접 또는 상담 또는 관계 형성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선배나 후배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신청받았을 때에 뭔 말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나에 대해서 미친놈 하지 말라니까 그거 내가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먼저 질책을 해버리면 사실은 상담을 요청했지만 하소연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관계치료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걸 거예요. 이거 정말 울고 싶은데 나한테 등 좀 밀어줘, 등 좀 더 밀어줘 이런 과정인데 이걸 하지 못하는 순간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는 문제나 욕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지레 클라이언트의 유무죄나 잘잘못의 책임 소재를 공방해서 그걸 말하자면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심판은 배제되어야 한다. 단지 심판이 아닌 분석적 판단이나 평가적 객관적 판단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유무죄 판단이나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입관을 가지고 만다거나 분류를 함부로 한다거나 성급한 추론은 피해야 되고 워커로서의 전의를 거기 네 번째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워커로서의 전의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전의가 뭐예요? 전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전의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당사자는 알지 못하지만은 과거의 어떤 중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현재의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쏘아붙는 것을 바로 전의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에서 적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기결정의 원리. 오늘날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만약에 워커가 사회복지사가 그걸 결정해주면 심판적 태도의 원리에 위배됨으로써 사실은 이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결정의 원리, 클라이언트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며 그의 능력과 기능의 범위에서 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뭔 일을 해야 될까? 4번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사회복지사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비교 선택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해가 없도록 노력만 할 뿐이지 최종 결정이나 최종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자기결정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로 전환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사회사업의 최고의 원리라고 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어요. 1번, 4번, 5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리. 비밀보장의 원리.
비밀보장의 원리는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 과정상 알게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은 인간 존엄이란 단어를 바탕을 하더라도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명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비밀 보장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지켜준다는 비밀 보장이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공익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타인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기관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공익 등을 경중을 따져 등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클라이언트에 관한 것은 비밀 보장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 보겠습니다.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 정보에 대해 클라이언트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비밀 보장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비밀은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그러나 3번 별표하시고 비밀 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비밀 보장의 원리는 클라이언트 권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에 대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의 기초를 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지 절대적 의무는 아닌 것이다. 그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원칙은 비밀 보장의 원칙이 윤리적 의무일 뿐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 취득한 자 역시 다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워커는 전문적 그리고 법적 의무의 틀 안에서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해 줘야 한다.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나 후천성 면역절벽증 법률에 의해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비밀 보장의 의무에 근거해서 이 비밀은 절대로 지켜줘야 합니다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적 의무가, 왜냐하면 그로 인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보다 그로 인해 파급되는 불이익이나 이 공익에 대한 피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신고되어야 합니다. 역시 의사에게도 그런 신고가 있거든요. 함부로 라고 해서 의사가 함부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먼저 알고 왔을까? 법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1번, 2번은 기본 원칙이고 별표는 3번이 되겠죠. 3번. 비밀 보장은 클라이언트 권리에 대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에 기초를 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지 절대적 의무는 아닌 것이다. 비밀 보장의 한계,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부 갈등이나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 워커의 권리와의 충돌, 기관의 권리와의 충돌, 공익과의 충돌 등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지켜져야 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비밀 보장이 그래서 잘 나오는 겁니다. 비밀 보장은 윤리적 의무일 뿐이지 절대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 개별 사회사업의 개념 그리고 개별 사회사업에 적용하는 실천 원리, 기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론 모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